시어머니 장례식 날, 시누이는 조문도 하기 전에 제 가방부터 두셨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분향소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다들 낮은 목소리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제 이름이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올케, 가방 좀 열어봐요.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시누이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의심과 계산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제가 묻자 미숙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긴 왜예요?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돈 챙긴 거 아닌지 보자는 거죠. 그 말에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마지막 길을 보내는 자리에서 저는 졸지에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미숙은 아예 제 손목을 밀어내고 가방 지퍼를 열어버렸습니다. 부의금, 봉투, 핸드크림, 지갑, 병원 영수증, 먹다 남은 약봉지, 그걸 하나씩 꺼내 사람들 보는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저는 차라리 누가 제 뺨을 때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 남편 준호가 제 편을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연아, 그냥 보여주고 끝내. 괜히 더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입에서 저를 믿는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 속 물건들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서러워서인지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병실에서 제 손에 꼭 쥐어준 검은 봉투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숨이 많이 찼습니다. 말 한마디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제 손을 붙들고 이상하리만큼 또렷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으면 장례 다 끝나고 나서 그 봉투를 열어라. 저는 그때 유언장쯤 되겠거니 했습니다. 평생 저를 미워하던 사람이 죽기 전에 갑자기 다정해질 리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에서 제 가방까지 뒤지는 이 꼴을 보고 나니 그 봉투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겠더군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형편없었습니다.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겉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10것.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봉투는 제 예상보다 두꺼웠습니다. 유언장 한 장만 들어있는 두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미숙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저 여자 어머니 병원 다닐 때부터 이상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무섭기보다 화가 났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늘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 보고 눈살을 찌푸리면 제가 참았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제가 참았습니다. 시누이가 집에 와서 냉장고 반찬을 뒤져도 제가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수발도 제가 했습니다. 새벽 응급실도 제가 뛰었습니다. 기저귀도 제가 갈았습니다. 손을 잡고 잠든 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는 그 누구도 그걸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도둑 아니냐는 눈빛만 던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끝내자. 여기서 다 끝내자. 장례는 계속됐습니다. 조문객은 하나둘 돌아갔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미숙의 입에서는 돈 얘기만 나왔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누가 챙겼죠? 인감은 어디 있어요? 집문서는 설마 아직 안 찾았어요? 아직 발인도 안 했는데 마치 재산 정리부터 해야 한다는 듯 굴었습니다. 그러다 제 쪽을 보며 또 한 번 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신 척은 다 하더니 결국 남는 건 돈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정말 웃긴 건 가장 효도하는 척하던 사람이 병실에는 제일 늦게 왔다는 겁니다. 병원비가 밀릴까 봐 전전긍긍하던 사람도 저였고 시어머니 손톱을 깎아드리던 사람도 저였고 마지막 숨이 거칠어질 때 곁에 있던 것도 저였습니다. 미숙은 늘 마지막에 와서 좋은 딸인 척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말보다 큰 소리치는 미숙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에 저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 서류 첫 장에 민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계속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가족들은 작은 접객실에 모였습니다. 분향소 불빛은 어두워졌고 밖은 고요했지만 그 방 안의 공기만큼은 팽팽했습니다. 미숙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유품이랑 서류 정리해야죠. 옳게도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꺼내놓고.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미숙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봉투가 아니라 이미 뭔가를 짐작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직접 제게 맡기신 겁니다. 미숙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왜 이제 꺼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숨이 가쁘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 처음엔 나도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다.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숨 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숙이는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말자고 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미숙에게 꽂혔습니다. 미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죽기 직전 사람 말 다 믿을 거예요? 어머니, 그때 정신 없으셨잖아요. 저는 조용히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했어요. 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류는 병원 기록 사본과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녹음만으로는 저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사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호와 준호, 친자 불일치. 그 짧은 문장이 방 안의 모든 숨소리를 먹게 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요. 진짜 끝은 봉투 맨 아래에 들어있던 마지막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꺼냈습니다. 수정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자필 서명, 공증, 도장, 날짜까지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서연에게 남긴다. 남은 절반은 민호의 친부모를 찾는 데 쓰고 그 아이가 원할 경우 모두 넘긴다. 미숙에게는 어떤 명목으로도 상속하지 않는다. 미숙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그건 조작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면 공증사무실 가서 확인해보세요. 그제야 준호가 미숙을 노려봤습니다. 누나,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미숙은 입을 열었지만 변명다운 변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넘어가면 될 줄 알았어. 괜히 일 커지면 안 되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일이 커지면 안 됐던 게 아니라 자기 몫이 줄어들까 봐 무서웠던 거겠죠.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실을 덮어두고 돌아가시자마자 가장 먼저 제 통장부터 뒤졌으니까요. 저는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오늘 제 가방을 뒤졌죠. 그런데 정작 숨겨야 했던 건 제 돈이 아니라 언니 죄였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미숙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늘 큰 소리치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는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몰랐어.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몰랐던 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내가 모욕당할 때 당신은 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잖아요. 준호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제야 자기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안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던 민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낳지 않았을 수도 있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충격은 컸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해 넘게 제가 안고 키운 아이였습니다. 열이 나면 밤새 업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시험 망치고 울던 날 등을 두드려주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종이 몇 장으로 남이 될 리 없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엄마 맞지?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는 민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민호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억울해서만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이 끝났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 미숙은 상속에서 제외됐습니다. 병원 기록 문제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준호는 며칠 뒤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는 상처를 지우지 못하니까요.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섰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만큼은 그 사람이 처음으로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끝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멈출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은 피라고. 하지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늦게라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무너뜨렸는지 똑똑히 보게 되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제 가방을 뒤지던 손은 결국 멈췄습니다. 대신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더러웠던 건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었습니다.